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고산 윤선도, 학자로서의 윤선도, 정치가로서의 윤선도, 예술가로서의 윤선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고산 윤선도와 보길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길도 다 가보셨을 줄 압니다. 보길도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 중의 명소죠. 보길도와 윤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선도가 보길도에 가게 되었던 것은 병자호란과 관계가 있죠. 1637년 인조 15년에 윤선도는 고산 윤선도는 기록에 보면 종 수백 명을, 남자종 수백 명을 태우고 배에 태우고 강화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구하기 위해서죠. 즉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에서 소식을 들었죠. 뜻하지 않은 소식, 항복 소식을 들은 겁니다. 왕이 이미 오랑캐에게 항복하셨다 하는 천만 뜻밖의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랑캐에게 굴복한 나라의 신하인 것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윤선도는 앞으로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숨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백기를 돌려서 그대로 제주도로 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갈 생각이었는데 보길도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세를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제주도로 가지 않고 보길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보길도에 머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잠시 귀향을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이후에 10여 년을 보길도에서 윤선도는 머물렀습니다.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1638년 6월 달에는 경상도 영덕에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유배를 간 이유는 뭐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임금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강화도까지 왔는데도 임금님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 그리고 내려갈 적에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랬다는 것인데 피난 중에 처자를 데리고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자를 데리고 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일파만파가 되어서 결국 귀향을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부용동은 왜 부용동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세가 그렇다고 하죠.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겹겹이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마치 연꽃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용동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 부용동에 가면 그 고산 윤선도가 붙인 많은 이름들이 있죠. 소은병, 나은계, 오운대, 독등대, 상춘대, 엄선대, 또 지은 건물도 한 20여 채가 되죠.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권에서도 변동의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성의 깊은 산 중에 세시몬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서 약 20채의 건물을 지어놓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마 고산 윤선도 선생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승지에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심신을 쉰다는 것은 그건 신선히 하는 일이겠죠. 이 고산 선생은 낙서제를 짓고, 낙서제는 이를테면 독서당인 거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공간이고요. 또 연못을 만들고 또 산 중턱에는 석실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별장으로도 쓸 수 있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연못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연못 사이에는 세연정을 만들었죠. 세연정을 짓고 회수당 등등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건물들이 다시 복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일도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방문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한가한 곳에 머물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산 윤선도를 비롯한 이 해남 윤씨 가문은 해남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바로는 윤고산 당대에는 해남에 있는 땅의 절반 정도는 해남 윤씨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남의 해남 윤씨. 이 윤고산의 증조부 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땅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불과 몇 대를 지나오는 사이에 해남 땅의 절반을 윤씨들이 차지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에도 아주 능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사는 벼슬을 버리고 멀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남에 있었지만은 보통의 선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어찌 보면은 대단한 풍류를 즐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객과 문인들을 데리고 풍류를 즐기는데 그때는 어린 사내 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이 춤을 추도록 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시무가, 시와 춤과 노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멋진 풍취를 즐겼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작품이 탄생했죠. 산중신곡, 또 산중속신곡, 속편이라 그 말이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고산의 부용동 생활은, 복일도 생활은 호남의 문화를 위해서도 굉장한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윤선도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부용동에서 실력을 연마할 수 있었고 또 가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이 그런 말하자면 문예의 전통이죠. 문학과 예술의 전통이 이서우라고 하는 윤선도의 제자를 통해서 실은 호남 바깥으로도 어떻게 됐다? 전수가 됐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성호이익이나 그의 제자인 수남 안정복도 큰 틀에서 보면 고산의 맥을 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연못이죠. 그러나 그런 부용동에 있을 적에도 그는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탄핵 상소가 올라오고 그가 아들을 보내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의 상소를 올릴 때조차도 반대파에서는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염탐하고 있다. 그러니 붙들어다가 죄를 줘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산 윤선도가 부용동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춤도 추게 하고 그렇게 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생활을 했다 하면은 굉장히 호의호식을 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고산이 쓴 기록을 직접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있었던 건 맞지만
풍류를 즐긴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 나름의 검소함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편지에 나오는 것인데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5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모시옷을 입었다. 5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명주옷을 입었다. 그런데 네가 명주옷을 입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사치를 하면 안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묘한 느낌이 들죠. 아파트는 25채인데 이 사람이 검소한 사람이었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향유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는 매우 풍요롭게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그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부자니까 당연히 저렇겠지라고 하는 그런 짐작에 비해서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한 사람이다. 매우 절제가 있는 생활을 했던 선비 윤선도였다. 그도 역시 성리학적 세계관을 깊이 신봉하던 그런 학자였다. 검소의 미덕을 추구한 학자였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